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자신을 암호화폐 대통령으로 칭한 도널드 트럼프가 미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47%까지 급등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고지를 앞두고 최근 단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 현지에서는 트럼프 당선인 측이 내년 행정부를 출범시킨 직후에 전략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 월가에서는 닥터 둠으로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 투자에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뜨거워진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트럼프 2기 경제수장에 스콧 베센트가 지명됐죠. 스콧 베센트는 헤지펀드계의 대부 조지 소로스 밑에서 최고 투자 책임자를 역임해서 더욱 화제가 됐는데요. 자본주의 철학자란 평가와 철학의 탈을 쓴 희대의 투기꾼이란 극단적 평가를 받는 조지 소로스의 자서전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한국은행이 어제 금리를 추가 인하했는데도 이게 주식시장에는 호재가 전혀 되지 못한 모양새입니다. 많이 빠졌죠 오늘? 네, 많이 빠졌습니다. 11월 마지막 거래일인데 참 아쉽게 됐어요. 외국인의 팔자세 속에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큰 하락세 이렇게 11월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코스피는요 1.95% 거의 2% 가까이 크게 급락하면서 2,450선까지 내려가게 됐고요. 코스닥은 더 많이 빠졌습니다. 네. 2.33% 16포인트나 내려가면서 670선까지 밀려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전날 미국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로 휴장이었어요. 그러네요. 네, 휴장이었었는데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7천억 원 넘게 주식을 팔았거든요. 외국인이 쉬질 않네요. 지수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이었고 네. 이렇게 돼서 결국 11월 마지막 거래일에 코스피가 다시 2,500선 아래로 내려가게 된 거거든요. 지금 11월 내내 2,400선에서 2,500선 겨우 회복하나 싶었는데 또 2,500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기나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네.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시장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연속해서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호재로 작용하지 못했고 오히려 이 금리 인하 결정이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우는 반대로 악재로 작용한 양상입니다. 네. 때마침 오늘 그 10월 산업활동 동향도 발표됐거든요. 그것도 나쁘게 나왔죠. 네, 이게 생산, 소비, 투자 지금 경기 상황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게 또 겹쳐지면서 세 부문이 모두 동반 마이너스, 네. 이른바 트리플 감소를 보여줬거든요. 이 역시도 투심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대출 규제 여파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요? 네, 오늘 10월 주택 통계 발표가 됐는데요. 이 통계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4천 가구였습니다. 전월보다 19.2%나 감소를 한 것이고요. 이게 6개월 만에 가장 적은 거래량인데 역시 서울 아파트 매매는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된 시점과 맞물려서 감소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연말까지 작년 연말까지만 보더라도 1,000건에서 2,000건대에 불과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올해 상반기 이제 빠르게 늘어나면서 7월에 9,000건대까지 증가를 했다가 이제 8월부터 대출 규제가 본격화되니까 그때부터 서서히 꺾이기 시작했고 기억하시겠지만 9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2단계 네. 도입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9월에는 또 4,000건대로 확인이 다시 떨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대로
그 지방은 오히려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지난달 네. 지방 주택 매매 거래 31,500여 가구, 전월보다 24%가 늘었고요. 이에 힘입어서 서울은 물론 좀 줄었지만 네. 10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 역시 56,500여 건,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 주택 거래가 늘었다면 그 지방에 그 쌓여 있던 미분양 네. 주택도 일부 좀 해소가 됐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10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 65,800여 가구, 전월보다 1.4% 940가구가 감소를 해서요. 네. 7월부터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계속 감소를 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이제 그 다 지어진 미분양 주택, 우리가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하는 준공후 미분양은 네. 계속 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전국 준공후 미분양 18,307가구, 한 달 사이에 또 1,045가구, 6%가 증가를 했습니다. 4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은 규모이고요. 지난달에 어디서 그렇게 악성 미분양이 증가를 했나 봤더니 인천에서 네. 많이 늘었습니다. 인천 지역 악성 미분양이 9월에 555가구였는데 10월에는 1,500여 가구, 한 달 사이에 거의 3배 가까이나 급증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전국에서 악성 미분양이 가장 많이 쌓여 있는 지역 전남입니다. 2,480가구, 그 뒤를 경기, 부산 등이 잇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 그 재계 6위 롯데그룹의 그 유동성 위기가 좀 심상치 않게 네. 퍼지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가요. 이런 예. 가운데 지금 뭐 일단 각종 구조 조정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맞습니다. 이달 들어서 이제 이른바 찌라시를 통해서 롯데그룹의 12월 파산설이 퍼졌지 않습니까? 곧바로 롯데가 그룹 차원에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에 나서면서 위기감이 사그라드는 듯 했다가 롯데 핵심 계열사죠. 롯데케미칼이 결국 2조 원 규모의 회사채를 유지하지 못하고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을 하면서 네. 이게 찌라시가 아니라 진짜 위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구심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네. 이게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라는 거는 채권자가 원금 회수를 즉각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재무특약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었고요. 네. 지금 이런 가운데 롯데그룹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역대 최대 규모의 임원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임원 규모를 대폭 축소한다, 조직을 슬림화하는 방향으로 인사가 단행이 됐는데 계열사 대표 21명이 교체가 됐습니다. 전체 계열사의 36%에 이르고요. 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임원의 절반 이상이 옷을 벗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또 문제가 불거졌던 아까 롯데케미칼 그 회사채에는 은행의 그룹의 랜덤에크죠. 롯데월드타워 123층짜리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신용도를 대폭 보강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장에 퍼지고 있는 위기설을 끄기 위한 긴급한 처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계열사들에 대한 구조 조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던데 어디가 대선인가요, 지금? 지금까지 전해진 구조조정 방향은 일단 부실 사업장부터 정리를 한다. 면세점이 타깃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화학 계열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수익성이 급격히 지금 저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학 계열사의 기초화학 부분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이런 방향성이 나왔습니다. 네. 롯데 면세점 같은 경우는 현재 일본이나 베트남, 호주 등지에서 3곳, 공항 면세점 10곳을 지금 운영 중인데 이 가운데 아마 부실화된 순으로 정리 대상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롯데케미칼의 경우에는 여수나 대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조조정, 여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등에 밀려서 지금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기초화학 사업 비중을 전체 사업 비중이 60%인데 이걸 30%까지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네. 또 다른 핵심 그 축이 롯데는 유통이 있죠. 유통 핵심 중은 롯데 쇼핑인데 롯데 쇼핑의 경우에는 지금 7조 6천억 원 규모의 보유 자산의 재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재무제표상 부채 비율을 대폭 낮추겠다. 이런 계획도 내놨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네. 무역 적자를 이유로 그 한미 자유무역 협정 FTA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미 의회에서 그 무역 적자 증가 원인이 FTA 때문은 아니다. 이런 의견을 내놨다면서요? 네, 이게 미국 의회 조사국이 한미 FTA와 양자 무역 관계라는 보고서를 내놨고 여기에서 지적한 부분인데 네. 보고서의 요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FTA가 결국에는 양국의 직접적인 무역을 통해서 관세를 줄이거나 철폐한다.
이런 내용이 골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FTA에 따른 관세 감축이 양자 무역에서 적자가 증가한 것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다.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놓은 거죠. 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었는데 네. 자동차 수입의 경우에는 한미 FTA가 체결됨에 따라서 2.5%의 자동차 관세가 인하되는데 그 인하되기 전인 그러니까 2011년에서 2015년에 오히려 수입이 빠르게 증가했다. 적자가 빠르게 증가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요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양국 간 FTA 체결에 협정을 지지했다라는 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결국 나중에 보면 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최근에 조지아주에도 전기차 공장 지금 거의 다 지어서 내년부터 가동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배터리 공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미국 본토에 투자를 늘렸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적자에 대한 요인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국가 저축률, 투자율과 같은 거시 경제적 요인이 양국 무역 수주의 주요 결정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다. 이런 점을 또 보고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결국 단순히 관세를 낮춘 게 무역 적자가 늘어난 원인으로 볼 수 없다. 이런 논리를 보고서에서 펼치고 있는 것이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이 보고서를 꼭 봤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한 주간 뭐 비트코인이 40% 이상 급등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또 숨고르게 들어간 가운데 올해 안에 12만 달러를 훌쩍 넘을 것이라는 전망과 다시 뭐 8만 달러 밑으로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또 엇갈리고 있던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내년부터 가상 자산에 대해서 과세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죠. 자산 시장에서 점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상 자산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블록체인학과의 오태민 겸임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아주 많이. 찾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이제 그 암호화폐 랠리가 2주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당선 수혜를 가장 톡톡히 보고 있는 자산 중에 하나가 이제 가상 자산이 아닐까 싶은데 이제 시총이 대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좀 짚어볼까요? 지금 비트코인 시총이 1조 8천억 달러입니다. 1조 8천억 달러. 네, 그래서 2조 달러가 구글의 알파벳이거든요. 구글의 알파벳이 6이니까 7입니다. 네. 사우디 아람코를 이겼고요. 네, 은도 이겼고 네. 한국의 모든 시총도 다 이겼습니다. 그래요. 정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미미했는데 이렇게까지 다 단숨에 올해 이렇게 장악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셨던 거죠, 교수님께서는? 네, 뭐 갑자기 그런 건 아니고 15년 걸렸고요. 네, 아니 물론 네. 쭉 갔지만 최근에 네, 와서 최근에. 급등세하면서 이렇게 이제 시총을 예. 딱 장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 네. 10위권에 머물다가 예,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당선 한 주 만에는 한 얼마나 올랐던 거죠? 30% 넘게 네. 폭등했었죠. 거의 네네. 뭐 한 40% 넘었었나요? 그게 7만 달러로 선거가 시작됐어요. 네. 그래서 그날 바로 이제 그 트럼프 당선이 우세하다고 나오니까 뭐 7만 5천 뭐 우리가 9만 봤었는데 네. 8만 넘었는데 9만은 못 찍었는데 그 다음 날 9만 넘더라고요. 네. 그런데 요즘은 약간 좀 주춤한 건가요? 오늘은 어느 정도인가요? 아, 예. 9만 9천까지 갔다가 네. 그게 지난주였습니다. 네. 그런데 9만 9,800이었나요? 그렇죠. 9만 9,500인가 뭐 갔다가 네. 주저앉아서 9만 2천까지 가서 네. 또 9만 달러 시험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 어제 오늘 반등해서 9만 6천 달러입니다. 아주 9만 6천 달러까지 왔어요. 네. 그러니까 22일에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가 조금 내려가다가
다시 근접해 가고 있다. 네. 그런 말씀이신데 일단 이제 계속 오르는 모습을 보고 뒤늦게라도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하고 이제 올라타신 분들은 또 확 떨어지면 가슴이 철렁할 것 같거든요. 변동성이 그렇죠. 크니까. 네. 네. 왜 최근에 그렇게 좀 조정을 받았다고 보세요, 교수님?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단지 10만 달러라는 게 되게 예. 상징적인 가격이거든요. 그 비트코인은 그 횡재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헐값에 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네. 오래 기다리고 있는데 네. 10만 달러가 하나의 기준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10만 달러 되면은 그냥 그 정도 되면 내가 팔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네. 그래서 그게 심리적인 저항선으로도 작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매우 강력한 저항선입니다. 네. 10만 달러 되면은 그러면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올까요? 10만 달러를 터치하는 건 쉬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그러니까 그래요? 11만, 12만 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네. 갔다고 해서 이게 돌파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어떤 그렇죠. 걸 계기로 또 좀 쭉 한번 올라가고 그렇죠. 전반적으로는 교수님 보시기에는 좀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만약에 비트코인을 샀다가 좀 주저앉더라도 네. 너무 그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네. 사실 국내 그 주식 같은 거 보면 종목도 지금 최근 굉장히 많이 빠진 주식이 많아서 네. 사실 급등락은 비슷하다 생각 들 정도로 네. 지금 장이 좀 좋지는 않은데 트럼프발 랠리에 이제 지난번에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셨을 때 한 2달 전인가요? 1달 반 정도 되신가요? 네, 트럼프 선거 전에 출연하셨잖아요. 그때 말씀하셨던 이제 반감기 네. 이런 거 다 생각을 해보면 네. 올 몇 월에 반감기였었죠? 4월에. 4월이었잖아요. 4월에서부터 한 6개월이 지나면 네. 이제 그 랠리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트럼프발 랠리도 있고 원래 반감기가 랠리가 시작되는 게 6개월 뒤니까 이제 이게 맞물렸습니다. 11월에. 정확하게. 그러면 이제 상승장에 이제 다시 다른 상승장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안 되고 해리스가 됐더라도 네.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상승을 하는 패턴을 가졌을 건데 네. 이게 트럼프 당선 그날로부터 시작을 해서 2달 정도 앞당긴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1월에 2월 초에 이제 신정부가 그 미국의 신정부가 들어서서 구체적인 공약이 나오면 네. 정책들이 나오면 또 한 번 탄력을 받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시장도 계속 막 상승만 하는 시장도 없고 계속 하락만 하는 시장도 없을 텐데 분명히 출렁이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 만약에 이제 하락을 한다라면 지금처럼 조정이 아니라 이제 하락으로 접어드는 시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언제쯤 무슨 요인으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자에서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게 예. 4년마다 한 번씩 상승장이 펼쳐지는데 네. 반드시 폭락을 합니다. 폭락할 때는 무섭게 폭락합니다. 일주일 사이에 한 70%까지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상수로 놓고 가야 되는데 일주일간 얼마요? 70% 정도가 없어집니다. 어. 비트코인은 그래도 괜찮은 거고요. 네. 비트코인 말고 다른 것들은 99%, 90% 없어집니다. 그럴 때 버티던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확신이 있는 걸까요? 그 비트코인 7% 떨어졌는데 버틴 사람들이요. 네. 네, 고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에서 파는 시점을 놓쳐서 버티는 거고요. 확신도 있지만 네. 네. 또 4년을 기다리는 거죠. 뭐.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하락을 하게 된다면 어떤 계기로 하락을 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계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다든가 아니면 커다란 알트 코인이 지난번에는 우리나라 루나가 네. 사고를 치면서 이제 연쇄 부도가 일어났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찬물을 끼얹었고 네. 또 어떤 뭐 중국 같은 나라가 이제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한다거나 하면 그런 것들이 트리거가 돼서 네. 본격적인 하락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가장 시장에서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재집권과 함께 앞으로 이제 추진하게 될 가산 자산 정책이지 않습니까? 이제 백악관 최초로 디지털 자산 정책을 전담할 직책을 신설할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가상 자산 보좌관 이런 네. 게 뭐 신설된다고 하던데요. 이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원래 공약할 때 예. 그 업계 대표들을 모아서 자문단을 꾸리기로 했었어요. 대통령 네, 자문단을. 근데 그보다 진일보하게 백악관 안에 아예 오피서를 두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단지 뭐 연락
소통하는 자리로 둘 건지 아니면 이게 미국의 암호화폐 전반을 관할하는 짜르가 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네. 어쨌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때 표를 의식해서 공약을 한 게 아니고 백악관의 전담 부서를 둘 정도로 진지하다. 네. 이런 신호로 시장이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가상자산이 달러 패권을 위협할 수 있다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었는데 이제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한 4년 동안 이제 그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있는 동안에 네. 많은 변화를 보인 건데 실제로 본인도 가상자산에 투자를 했던 거죠. 가상자산에 투자한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발행도 만들었죠. 했죠. 그러니 그게 확신이 있는 거고 네. 사업가하지 않습니까? 이게 반드시 무엇인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밀어붙일 거고 백악관 내 이런 전담 부서까지 둘 정도가 되면 보좌관까지 그렇다면 이제 밀고 가지 않을까 추진력 그동안을 보면은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사람들이 이제 좀 부정적이었던 사람들도 믿음을 갖고 시장에 뛰어드는 그런 모양새인데 그런데다가 또 그동안 그 SEC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그 위원장이 게리 갠슬러였잖아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던 건데 이제 사임의 의사를 밝히면서 새로운 SEC 위원장의 친가상자산 성향의 인물이 들어오면 더더군다나 힘을 받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폴 애킨스라는 네. 분인데요. 그 부시 대통령 당시 SEC 위원이었습니다. 공화당 선택으로. 네. 이분은 SEC 위원을 하면서 규제 혁신을 계속 주장했던 분인데 네. 폭스 비즈니스의 수석 그 기자가 그 X에 뭐라고 올렸냐면 네. 이분이 이 폴 애킨스가 최종 심사에 올랐는데 네. 친암호화폐 인사다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네. 이분 말고도 몇 명이 있는데요. 예. 전부 이제 일반인들은 생소하지만 우리 그 비트코인 세계에서는 알려진 인물들이 있습니다. 브라이언 네. 브루스 같은 분들은 통화감독청장을 할 때 미국의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기도 했고 그런 분들도 거론되고 있고요. 네. 크립토맘이라는 분이 그 SEC 5명 위원 중에 한 분이 계세요. 네. 피어스라고. 네. 네. 이분 별명이 크립토맘일 정도로 크립토에 친화적입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게리 갠슬러 지금 민주당 예. 위원장이 예. 반 크립토 인사로 분류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분이 이제 전 직장이 MIT에서 블록체인을 강의해서 임명됐을 때 굉장히 기대를 모았어요. 근데 네. 기대만큼은 하지 않고 막 계속 기소를 그러니까 네. 이 암호화폐 업계를 막 기소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누구랑 원수가 됐냐면 리플 투자자들하고 원수가 됐습니다. 네. 근데 어쨌건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동안 비트코인 ETF도 승인이 되고 그러네요. 이더리움 ETF도 승인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반 크립토 인사다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승인해 준 건 좀 선거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았었을까요? 아 그렇죠.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 나와서 네. 그렇게 이제 이슈를 없애려고 했던 네. 역할도 있지만 어쨌건 뭐 반 크립토 인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을 좀 모셔다가 네.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퇴임과 동시에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한양대에서 이분을 급히 그 모셔가지고 아 그래요? 초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원래 2026년까지 임기인데 사임 의사를 밝힌 그렇죠. 거고요. 네. 어쨌거나 이제 그 말씀하신 폴 애킨스가 SEC 위원장이 된다라면은 더 가상자산 시장에 뭔가 호재가 될 거라는 시장의 기대를 키우게 되겠네요. 그렇고 이제 비트코인이 아니라 가상자산 산업이 있어요. 네, 산업. 그 산업들에 대해서 우호적일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기업형 네. 블록체인 같은 게 굉장히 허가가 쉽게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됐고요, 미국에서 5월에는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도 출시가 됐는데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됐으니까 다음 현물 ETF가 또 있지 않을까? 그건 뭐가 될까?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뭐 시장에서는 솔라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솔라나는 기술이 되게 혁신적이에요. 그래서 속도나 수수료 같은 게 이제 저렴하거든요. 네. 속도라는 어떤 속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게 탈중앙화된 서버들이 동기화하면서 어떤 거래를 처리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솔라나는 초당 한 3,000에서 6,000개까지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더리움은 한 20개에서 100개 정도 처리하는 걸로 알려져 압도적으로 있고요. 빠르군요. 네. 비트코인은 몇 개냐면 네. 초당 7개만 처리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솔라나가 무척 빠른 거군요. 예, 이 속도만 기술로만 보면 솔라나가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그럼 솔라나가 다음 타자로 생각이 된다는 말씀이시고. 업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최근 안 좋았는데 네. 솔라나는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더리움 최근 다시 좋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또 하나요.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선거 기간 중에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실제로 집권을 하게 되면 그게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지금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략 준비 자산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통화 당국이 뭐 무역 불균형이나 환율 변동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보유한 뭐 통화라든가 뭐 원자재라든가 뭐 현금 가능한 그런 자산 말 아니겠습니까?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상 자산인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실현 가능성. 이게 저도 처음에 그냥 올해 7월에 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네. 처음에는 그냥 앞에 모인 청중을 의식해서 한 말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지금 진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낸 법안에 의하면 20만 개를 5년 동안 뭐 100만 개를 모으겠다. 그리고 그 재원은 금을 팔아서 하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안까지 나오고 있고 법안도 제출된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일단 21만 개 갖고 있는 거 안 파는 건 당연한 거고. 네. 그리고 21만 개요? 20만 개가 아니고 21만 개나 돼요? 20만 개 조금 넘습니다. 21만 개라고 본인들이 표현을 했는데 네.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거예요. 네. 범죄 은닉 네. 그걸 이제 여태까지 팔아왔는데 안 수익을 팔겠다는 환수한 거죠. 네, 안 팔겠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미 미국에 지금 100만 개 이상 모였습니다. 올해 1월에 ETF 승인하고 나서 네. 그 간접 투자니까 미국의 금융기업들이 지금 100만 개나 모았어요. 다 합하면. 네, 그 내년이 되면 300만 개까지도 갈 수 있죠. 그럼 이미 미국으로 비트코인 전체 유통량의 10에서 20%가 모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100만 개를 20년간 준비 자산으로 보유하겠다 이런 법안 내용을 발의한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 20년 후에 비트코인 가격을 단언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미국이 이 안에 대해서 진지하다면 네.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보다 한 50배에서 100배 이상 오를 거로 예상하는 거죠. 20년 후에. 그럴 경우에 이제 미국의 부채가 문제가 안 된다. 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50배에서 100배요. 네. 그런데요. 아까 중국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 비트코인 전략 자산 비축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은 2021년부터인가 가상자산 뭐 금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건가요? 원래 이 중국은 비트코인 불장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미국 상원에서 법무부 차관보가 비트코인 되게 유망하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사이에 10배가 올랐거든요. 네. 그걸 끈 게 중국의 인민은행장입니다. 네. 뭐 뭐라고 했죠? 알리바바나 이런 기업들 비트코인 손대지 마 이렇게 구두로 경고를 해서 네, 네. 시장을 완전히 꺼뜨렸습니다. 네. 2017년도 그 상승장에서는 거래소를 다 금지해 버렸어요. 네, 네. 2021년도 상승장에서는 채굴자들을 금지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완전 다른 길을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이 미국발로다가 지금 상승장이 오면 중국인들이 워낙 또 비트코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시진핑 주석의 스탠스상 이걸 좀 이렇게 꺼트려야 되는데 네. 남은 게 소유 금지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소유 금지를 하기에는 거래소를 금지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중국인들 누가 갖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된 상태죠. 네, 지금. 그러면요. 네, 그래서 유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 정부가 이거를 유턴을 미국을 따라서 하면 네. 그러면 이 여태까지 패턴하고는 전혀 다른 대불장이 시작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런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가상자산을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당국에서. 근데 막상 국민연금은 뭐 비트코인 관련주로 3배 수익률을 올렸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코인베이스에 투자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국민은 금융당국의 차단으로 지금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도 투자를 못하는 상황인가요? 네, 이거를 1월 달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을 때 네. 미국 주식 할 수 있었는데 이걸 금지했죠. 네. 근데 지금 금융권에서는 이거 굉장히 잘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그 확보가 만약에 국가적 경쟁이 됐다면 올해 승인을 했으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의 비트코인 ETF를 사가지고 네. 그 비트코인이 미국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이 지금 아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승인을 하면 전부 네. 우리나라 금융기업이 그 비트코인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잘했는데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네. 여태까지처럼 이게 투자자 보호라는 개념만 주장하다가는 네. 기회를 뺏기겠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산업이고 미국이 뭐 근거 없이 이렇게 떠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사고를 전환할 필요가 있죠. 그래요. 최근에 그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싸고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 이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요새 저한테 요거만 물어보는데요. 네. 제가 이제 입장 정리를 못하다가 최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세는 유예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내는 건 맞는데요. 과세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유예. 예, 왜냐하면 네. 그 2년 후에 그 모든 거래소들의 정보를 OECD 국가들이 교류하기로 했습니다. 그 뭐에 대한 정보요? 이 거래 내역에 대한 비트코인, 정보를 가상자산에 대해서 카르프라고 해가지고 아. 그래서 2027년이 기준선이 돼서 네. 정부가 2년 유예를 한 겁니다. 원래는 3년 유예하려고 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카르프가 그 정보 교류 시스템이 2027년에 완성될 거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2년 유예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무리하게 지금 과세를 하면 그 정신은 맞지만 만약에 지금 무리하게 과세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한국의 가상 산업의 기반이 좀 흔들려요. 왜냐하면 네. 아까 그 비트코인 현물 ETF 금지한 게 잘했다고 한 것처럼 한국 자본이 한국의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있었는데 지금 해외 거래소로 다 대러시가 일어나죠. 해외 거래소는 파악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아, 그런가요? 네. 자, 그러면은 그 가상자산법과 관련법 입법을 시행한 후에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뭐 법은 계속 만들었으니까 우리나라가 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거래소에 대한 정비가 끝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자신 있게 과세할 수도 있어요. 과세를 일단 시작하고 나오는 문제들은 소송의 영역을 통해 조정하면 되는데 네, 일단은 문제는 사람들이 멍청이가 아니기 때문에 노텍스 구역으로 간다는 거죠. 그게 해외 세금 없는 거래소니까. 쪽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미국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과세 부분이요. 미국은 일찌감치 이제 그 세금을 매겨 왔고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미국은 이게 관습법이니까 네. 법안을 만들지 않고 그냥 과세를 했습니다. 국세청이. 그 과세 세율도 뭐 그 보유 기간에 따라서 다르게 했는데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유세 중에 네, 자본이득세인가요? 뭐 네, 면제해주겠다고 그렇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이게 화폐인데 왜 세금 내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그게 장난으로 한 말이 아니고요. 네. 비트코인이 미국으로 몰려들게끔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부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자가 몰려든다는 거는 뭐 경제 나쁜 건 아니고 더군다나 비트코인이 몰려드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제주도 정도에서는 네. 이거를 노텍스 구역으로 만들면 아. 중국도 가깝기 때문에 제주도의 새로운 활력, 제주도의 가상화폐 특별구역을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세금도 면제해주고. 네, 그래요. 어쨌거나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정말 많이 변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정부는 이 시장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 금융위원장께서도 뭐 미국의 그 변화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한번 하겠다라는 뜻이니까 이건 100점은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90점은 드려야 되지 않나. 세계가 변하는데 완고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변화를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투자에 신중하게 접근하라 또다시 또 경고를 하고 나섰거든요. 네. 사실 이제 많이 오른 것만 주목해서 보지 떨어질 때 손해를 많이 본 사람들도 분명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급등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어떤 걸 좀 주의하고 해야 될까요? 비트코인만 한다면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 네. 당선의 그 1등 공신으로 알려지면서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시총 순위 6위까지 올라갔었다면서요. 네. 그러면서 다른 좀 지지부진했던 다른 알트코인들도 막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 막 이렇게 하니까 사실 그냥 비트코인 하나만 보고는 좀 그나마 좀 변동성이 적다곤 하지만 그걸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른 또 대체로 또 가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굉장히 여기저기서 계속 실패만 연발할 수도 있어서 어떤 점을 좀 보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저한테 돈을 맡겨주면 제가 포트폴리오 짜드릴 텐데. 교수님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런 건 아닌데. 농담이셨죠? 네. 비트코인 30% 오를 때 도지는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트를 하는 거거든요. 아, 네. 알트를 하는데 도지는 처음부터 착한 코인을 표방했습니다. 네. 착한 코인이 뭐냐면 가격이 안 오르는 코인. 그래서 누구나 줄 수 있는 코인. 부담 없이 너 팁으로 주고 뭐 이런 코인이에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네. 약간은 농담,
또 약간은 어떤 문화적인 이런 걸로 도치코인을 키우고 시작을 있는데 했는데 그게 이게 이제 열망이 되니까 올라가는데 이게 왜 착한 코인이냐면 발행량이 무한입니다. 그래요? 예. 발행량이 무한인데도 가격이 오르나요? 신기하네요. 그래도 뭐 그게 그건 반감기 그런 것도 아닌가요?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도 어느 한 시점 안에서는 유한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 안에서는 가격이 오를 수 있는데 네. 그래도 결국 무한이라는 걸 고려하시고 애초부터 이 도찌는 그 착한 코인을 폐방했다. 착한 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찾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보면 한 몇십 년에 한 번씩 세상에 아주 큰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컴퓨터도 그렇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비트코인이 이제 불러오는 세계적인 어떤 전 지구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약간 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끝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없어질 현상이 아니니까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1년 동안은 굉장히 변동성이 강한 위험한 시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블록체인학과의 오태민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41분입니다. 책에서 경제 보는 눈을 키우고 투자의 길을 찾는 경제 읽기 순서입니다. 헤지펀드의 대부죠. 조지 소로스의 유일한 자서전입니다. 소로스 오늘 함께 읽어볼까요?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원 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헤지펀드의 대부로 알려진 조지 소로스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뭐 자본주의 철학자 예. 또는 철학의 탈을 쓴 희대의 투기꾼 예. 이게 번역이 돼서 그런데 이 정도의 느낌이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게 극단적인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 그 자서전 읽어보기 전에 조지 소로스가 어떤 인물인지 먼저 잠깐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헝가리계 유대인입니다. 네. 1930년도에 태어났고요. 그 나치 독일을 피해 가지고 영국으로 피신해서 거기서 런던 정경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만났던 인물이 세계적인 과학 철학자 칼 포퍼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많은 영향을 받게 돼요. 네. 칼 포퍼의 대표작이 열린 사회와 적들이라는 책입니다. 저희도 뭐 대학교 때 정말 재미없게 읽었던 책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그 동유럽이 개방이 됐을 때 그때 동유럽에 많은 지원을 하면서 본인 헝가리 출신이니까 네. 그때 만든 이제 기금이 열린 사회 기금이에요. 여기서 이름을 따왔던 거고 1969년도에 이제 퀀텀 펀드를 만듭니다. 네. 이게 굉장히 유명한 펀드고 지금은 이제 일반 고객들의 펀드는 받지 않고요. 조지 소로스의 재산, 패밀리 돈 위주로 이제 운영하는 펀드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89년도까지 한 20년간 연평균 34%라는 그러니까 대략 계산해 보면 1,000만 원을 맡기고 20년 정도 지나면 30억이 좀 넘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헤지펀드 산업의 그 선구자라고 할 수 있고요. 뭐 가장 유명한 거 많이 아실 텐데 1992년도에 영국 파운드와 네. 영국의 중앙은행이 영란은행과 전쟁을 합니다. 이들의 파운드와 약세에 베팅을 하죠. 그렇게 돼서 이 당시에 15억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 투자자가 중앙은행을 상대로 한 싸움에서 승리한 전무후무한 사례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영국의 총리가 누구였어요? 존 메이저 총리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이제 그 조지 소로스는 이런 인물이다. 아주 짧게 예.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그러니까 아직 생존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90세가 그쵸. 넘죠. 95세 다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인류 투자가들 중에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뭐 조지 소로스도 그렇고 워렌 버핏도 그렇고 찰리 먼고도 99세까지 99세까지 예, 그분은 100세를 몇 달 안 남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요. 예. 그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많은데 사실 많지 않습니까? 아까 예. 경이로운 어떤 수익률도 예. 있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 조지 소로스가 좀 평가를 예. 받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헤지펀드가 최초로 만든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그 최초로 만드는 사람은 알프레드 존슨이라는 언론 기자 출신의 그 투자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네. 최초의 헤지펀드라는 걸 만든 거고 헤지펀드라는 게 이제 그 돈 많은 사람들이나 기관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투자 대상을 가리지 않고 좀 운용을 하고
그러니까 뭐 레버리지도 과감하게 쓰고 부채도 쓰고 이런 식의 전략을 갖는 건데 네. 이 타이거 펀드를 설립한 타이거 펀드 지금 없어졌죠. 그래서 타이거 펀드의 그때 출신 직원들이 세계적인 이제 그 투자가들이 다 돼 있죠. 그거를 네, 일군 네. 줄리안 로버트슨과 함께 그 헤지펀드 산업을 일구는데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고 또 투자 기법 중에서는 글로벌 매크로 투자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렌 버핏과는 굉장히 다르죠. 워렌 버핏은 좋은 주식을 사가지고 장기간에 걸쳐서 보유하는 전략을 통해서 부자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글로벌 매크로는 투자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투자 지역도 가리지 않습니다. 네. 외환, 채권, 주식, 뭐 파생 상품, 실물 투자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그 유망하거나 혹은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네.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필요하면 과감하게 뭐 파운더 약세 베팅했던 것처럼 뭐 공매도도 치고 네. 이런 다양한 방법을 쓰는 방법으로 했던 거죠. 이 조지 소로스가 이제 외환 시장에서 92년도에 그 영국 은행을 무너뜨린 것도 있지만 70년대 초에 이제 소위 말해서 닉슨 독트린이라고 그러죠. 60년대 베트남 전쟁하면서 미국의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미국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연동되어 있는 달러 근본이제 시대에 네. 이제 달러와 교환 안 해주겠다. 그걸 하면서 이제 외환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미국이 금 보유량과 상관없이 달러를 찍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도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그 투자를 했던 것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네. 또 이 사람 밑에서도 좀 대단한 투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둘이 굉장히 사이는 안 좋지만 한국에도 많이 오시는 짐 로저스 요즘 많이 틀리시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재무장관에 임명된 스콧 베센트.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듀케인 캐피탈 지금도 이 펀드도 지금 돈을 안 받는데 듀케인 캐피탈의 스탠리 드래켄 밀러라고 뭐 이미 전설이 되어 있는 투자가들이 다 소로스 밑에서 일을 했었고 이 스탠리 드래켄 밀러와 스콘 벤센트는 90년대 초에 영국 파운더 공격을 할 때 네, 같이 같이. 있었던 멤버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이 조지 소로스가 이제 글로벌 투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의 어떤 성장 어떤 예. 배경과도 관계가 있다라고 하던데요. 예, 어떤 맞습니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시면은요. 소위 말해서 이제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도 이제 그 특히 할머니 집, 그러니까 어머니 쪽이 굉장히 부자였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이 아버지가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조지 소로스의 아버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 포로로 잡혀가서 나중에 이제 그 전쟁이 끝났는데도 풀려나지 못하고 나중에 그 포로 수용소를 탈출해가지고 뗏목을 타고 9개월간에 걸쳐서 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네. 이러면서 그 조지 소로스의 아버지가 인생관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성공이나 명예보다 네. 인생을 즐기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아야 된다. 생존. 네, 그래서 이제 네.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존 문제가 걸려 있을 때는 법규의 준수를 잠시 유보해도 된다. 이게 이제 그 조지 소로스의 투자 철학에 많이 영향을 미쳤던 건 뭐냐면 네. 조지 소로스는 그거야. 아버지가 이걸 늘 강조를 했었고 자기의 전쟁 경험을 얘기해주면서 그다음에 조지 소로스가 그 헝가리 탈출할 때도 그 당시에 나치가 그 독일 나치 히틀러가 지배했던 시절이니까 이 사람도 생각이 뭐냐면 투자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생존이다라는 거예요. 네. 일단은 뭐 우리는 막 고수익 보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살아남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지 소로스는 딱 샀다가 빨리 팔기도 합니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네. 근데 버핏 같은 경우 그런 얘기가 요번에 최근에 몇 번 있었죠. TSMC 샀다 금방 팔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 올리브영 같은 회사인데 네.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회사도 샀다 금방 팔았거든요. 예. 예, 그 뷰티 뭔데 그런 회사가 있었는데 금방 팔았는데 네. 근데 그런 게 드물어요. 근데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는 생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네. 우리 포지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포지션 변경을 수시로 네. 수시로 하기도 하죠. 예, 완전 스타일이 다르죠. 아버지한테 배운 거군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런 가치관이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자서전의 앞부분에 거의 아버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소로스의 투자 철학, 네, 예. 그는 좀 난해하다고 그쵸. 해요. 그런가요? 국내에 조지 소로스 책은 거의 다 출판돼서 나와 있는데 네. 뭐 금융의 연금술이라든가 뭐 조지 소로스의 투자 특강 저도 같은 투자 특강. 네, 읽다 네. 보면은 네. 이게 뭔 소린가 할 때가 있어요. 번역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실제로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네. 책 한 권을 감수한 적이 있었는데 네. 소로스 책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은 원래 펀드를 운영하면서 성공적인 펀드 매니저였지만 자기의 진짜 꿈은 철학자였어요.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불렀냐면 네. 나는 주말 철학자다.
그러니까 주말에는 주중에는 돈 버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나는 철학을 공부했고 네. 그래서 뭐 그 책을 보게 되면 뭐 재기성 이론, 반사 이론 이런 말들이 막 나와요. 근데 이런 거 금융에서 예. 나오는 얘기 같진 않은데요. 맞습니다. 뭐 반사이론? 네. 또 이 사람의 시장관이 어떤 시장을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투자 시장을 바라보는 건 뭐냐면 되게 불확정적이며 불균형하다라고 바라봐요. 시장이. 예, 이게 네. 왜 시장은 그 불확실성이 기초에 있는 곳이다, 확실성이 없는 곳이다라고 보는데 네. 왜냐하면 자연의 법칙은 우리가 과학의 법칙은 실험 실적 상황에서 반복 가능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사회과학은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는 인간이 거기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게 이제 뭐 재기성 이론, 뭐 피드백의 되먹임 이론 이런 거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모여 있는 사회과학은 예? 사회라는 것 자체는 자연과학처럼 어떤 그쵸. 자연의 법칙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영역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일이 막 생겨나고 불확정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회사 이름도 이제 그 양자역학에 나오는 퀀텀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아, 그런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로스의 자서전 하나밖에 없다면서요, 자서전이. 예, 책이 여러 개인데 이 책도 사실은 조지 소로스가 이 저자한테 보통 미국은 언론인이 쓰거든요. 네, 그렇더라고요. 뭐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고 뭐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썼는데 다 도와주고 자서전이지만 소로스가 앞부분에 얘기해요. 이건 공식 전개는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걸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자서전도 워렌 버핏이 안 쓰고 애널리스트가 쓴 겁니다. 네. 근데 워렌 버핏이 이 책은 나의 공식 전기다. 네. 라고 인정했는데 조지 소로스가 자서전이긴 하지만 이건 공식 전기 자서전은 아니다라고 한 책이죠. 이거는. 어쨌거나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내용 있으면 좀 간단하게 예. 요약을 좀 한 해주세요. 두세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세상 대부분의 일에서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행동해야 변하는데 투자에서는 오히려 행동보다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책의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진정한 내 모습은 사색하는 사람이다. 사생은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조건, 양심, 죽음 같은 추상적인 것들을 말한다. 사색이야말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제 그거하고 투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냐면 네. 어찌 보면 투자라는 거는 고도의 지적 노동이에요. 그렇죠? 고도의 지적 노동이기 때문에 워렌 버핏도 행동은 적게 하고 생각을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늘 정보를 취합하고. 그렇죠. 네.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네. 많은 분들이 일단 어떤 좋은 정보 있으면 먼저 얼른 사고 보고 나서 사고. 왜 떨어지지 왜 오르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나중에는 너무 복잡해. 그냥 팔아버리고 말하고 팔고 나면 맞습니다. 꼭 올라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조지 소로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실수를 빨리 인정하는 태도. 아, 그래서 조지 소로스의 그 철학적 개념 중에 하나가 오류 가능성의 인정이에요. 내 자신의 행동이 늘 틀릴 수 있다. 네. 이 오류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존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올해 돌아가신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책의 저자기도 생각에 관한 생각의 저자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심리학자 다니엘 커너만 교수가 평생 동안 인간의 편향을 연구해왔잖아요. 네, 바이어스를.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위험하게 본 편향이 있었어요. 과잉 확신 평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지나치게 자기 믿음을 믿는 것은 때론 큰 재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특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종교나 이데올로기가 아니거든요. 종교나 이데올로기는 신념의 영역이지만 투자는 신념의 영역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 정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자기한테 유리한 거로만 좀 받아들이고 예. 계속 같은 것만 계속 보다 보면 과잉 확신 평양이 쏠리게 되고 그쵸.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전형적으로 예. 이게 SNS, 유튜브 알고리즘 같은 경우가 네. 계속 그런 걸 더 강화하는 기능을 해내고 있죠. 그래서 네. 이 칼 포퍼 우리가 이제 조지 소로스 가장 존경했던 천재 칼 포퍼가 네. 한 유명한 예가 있습니다. 반증 가능하지 않은 것은 과학이 아니다. 네. 반증 가능성이 없는 거. 그건 이데올로기나 종교의 영역이라는 거죠. 투자는 그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류 가능성, 반증 가능성을 인정하는 태도로 투자에 임해야 된다. 예, 그런 걸 우리가 조지 소로스 좀 배워보는 거죠. 네. 이 사람처럼 할 수는 없죠, 저희가. 네.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투자하면서 실수를 하더라도 틀릴 수 있는 거고 또 지나치게 자기 믿음을 너무 강화하는 정보만
받지 말고 좀 다른 정보도 네.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오늘 거죠. 주식시장 많이 빠졌는데 좀 힘든 분들 주말에 좀 마음을 좀 가다듬고 충분한 사색을 한번 해보시면 네.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래세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